먼저 저는 MKS 아토텍에서 기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박국록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 한국의 고객사 분들은 대부분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를 주로 메이저 서플라이어 분들께서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를 양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화학동 약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전자사업 그리고 PCB의 마켓 현황과 포캐스트를 먼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아직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는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AI 관련 제품들이 전체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또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에 대응하는 저희의 약품들을 소개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전자산업의 현황과 포캐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프리스마크에 의한 자료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반도체와 PCB 마켓은 2023년까지는 약간 정체를 하다가 2024년 중반부터 다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장하는 추세는 레포트 상으로는 2029년까지는 계속 성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개별 영역으로 보면은 다소 이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마켓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AI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이 서버, 데이터 스토리지 이 분야에서 가장 성장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 분야도 약간 이렇게 성장률을 포함을 시켜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PCB 시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기판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이 전자산업 그리고 PCB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별로 나눠서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PCB 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별로 쪽에서 보더라도 모두 성장하는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18층 이상의 고다층 MLB 그리고 HDI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별로 조금씩만 살펴보면 이 중화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의 서버용 GPU 들을 주로 하고 있는 이 MLB 시장이 가장 성장세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포함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은 여전히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약간 강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륙에 비해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의 성장세도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DI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서 페이지를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 HDI는 한국에서는 이 HDI를 주로 양산하는 메이저 PCB 서플라이어가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HDI의 마켓이 크게 이제 관심은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버와 데이터 스토리지에 관련한 이 분야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HDI 마켓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MLB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MLB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몇 년 안에는 하이 레이어 카운트라고 해서 HLC, 그러니까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그런 HDI가 결국에는 MLB의 뒤를 이어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이제 AI가 이제 AI에 의한 성장이 가장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고객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AI가 과연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AI의 기능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 반도체나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제품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테이블은 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데이터 사용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그러니까 그를 위한 서버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와 관련된 이 전자 부품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컴퓨터 사양도 고성능으로 향상이 돼야 되는 그런 요구가 지금 시장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MLB를 지금은 주로 어 이 AI 시장에서 MLB의 효과가 가장 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들을 인제 앞으로는 계속 점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패키지 시장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인제 반도체 마켓의 마켓 포션을 보더라도 기존에는 2022년 정도까지는 전통적으로 이 모바일 분야와 PC 분야가 가장 마켓 포션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 2023 년부터는 이 AI 기능 확대에 따라서 서버와 스토리지와 관련된 반도체의 마켓 포션이 어 현재는 1 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는 전자산업 전반에 인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크게 인제 제품군을 3 가지를 나눠서 인제 이야기를 해 보면 AI와 관련된 서버, 그리고 PC 랩탑, 그리고 스마트폰, 이렇게 3 가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인제 AI 서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드와는 다르게 쪼끔 더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연히 인제 대면적에 여러 칩과 소자를 한 번에 올려 놓으면서 신뢰성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아 크래커 같은 신뢰성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 칩 간 신호 손실률은 낮아져야 되고, 반대로 인제 전송 속도는 높아져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요구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PC와 랩탑 부분에서 인제 살펴보면 지금은 CPU 안에 NPU라고 하는 칩이 추가로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이 CPU 칩 안의 발열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열을 낮추든지 아니면 이 발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히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와 같은 경우는 AI도 스마트폰의 AI 역시 어 이 AI 안에 여러 가지 칩들을 한꺼번에 직접 함으로써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안에서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AI 스마트폰 관련 이 시장에서의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AI 그리고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 이 엔비디아의 GPU 아키텍처의 로드맵을 보면서 저희가 PCB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하나의 기판에, 예전에는 하나의 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기판에 지금은 이제 2 개의 칩이 올라가고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 개의 패키지의 사이즈가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칩과 소자들을 하나의 어
보드 안에 다 집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단순히 좌우로 사이즈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어, 이 보드 자체의 thickness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레이어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PCB를 생산하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한 개의 칩의 패키지 사이즈가 커지는 것, 대면적화,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의 레이어의 층수가 올라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대면적화되고 그리고 레이어의 빌드업 수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어,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 FCBGA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해 놓았는데, 기존의 바디 사이즈와 스택업 수가 어, 늘어나면서 이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보드의 영역 자체가 크게 되다 보니까 열팽창 계수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판에 조그마한 변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판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유니포미티가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니포미티를 대면적에서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자재 자체는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같은 경우는 이 열팽창 계수 CT가 낮은 그러한 자재로 점점 자재를 변경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코어층 위에 스택업을 하고 있는, 보통은 이제 ABF 레이어를 쌓아가고 있는데, ABF 관점에서도 층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 ABF 머터리얼 자체도 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ABF 머터리얼은 기존에 어, 한국에 있는 FCBJ 고객사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GL10이라고 하는 ABF 자재를 최신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도 이제 GL107이라고 하는 자재로 변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 어, 유전율이 점점 더 낮은 자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 손실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적화, 그 다음에 레이어 빌드업의 증가,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판의 변형이 최소화될 것, 그리고 유니포미티가 전체 층에 있어서 다 확보가 될 것,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자재가 변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거는 대면적 그리고 빌드업의 수의 증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소자들을 정해진 면적 안에 올리고, 그리고 또 그 칩 간 신호 전송 속도를 늘리려면 당연히 이제 라인 앤 스페이서 같은 것들은 점점 더 미세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화 관련해서는 당연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AI, 특히나 이제 GPU를 예를 들어서 GPU에 들어가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변경됨에 따라서 PCB 서플라이어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PCB 서플라이어에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저희 MKS 아토텍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약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차세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저희가 개발한 약품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디스미어 화학동 관점에서 R&D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들을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중에 개별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저희가 이제 약품 관련해서 이 기술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안전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목적을 가지고 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장비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G 플레이트라고 하는 배치 타입의 디스미어 화학동 장비를 새로 개발이 완료되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미어 화학동뿐만 아니라 이 적층 전처리나 애칭 전처리와 같은 서페이스 트리트먼트 약품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약품은 MVTP3라고 하는 차세대 화학동입니다. 이 화학동은 이 보시는 것처럼 이 FIB와 같은 분석법으로 단면을 따서 그 화학동 두께를 측정을 했을 때 저희는 이걸 절대 두께라고 표현을 하는데, 절대 두께 기준으로 0.1미크론에서 0.3미크론 정도의 아주 얇은 화학동을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약품들이 MVTP1, MVTP2라고 하는 약품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 약품들은 고객사에서 양산에 적용 중인 약품들입니다. 그래서 MVTP1, TP2, TP3 순으로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타겟하는 화학동의 두께가 점점 더 얇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동 두께도 점점 이 미세 패턴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세 패턴을 대응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 기존에 있는 약품으로도 사실은 화학동 두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화학동으로 침적 시간을 낮춰서 화학동 두께를 낮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화학동은 아주 균일하게 전체 면적에서 균일하게 도포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도금이 먼저 개시가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뭐 심하게는 5분 이상 처리 시간이 지나야만 도금 개시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 시간을 너무 짧게 가져가다 보면 도금 두께에 편차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미도금 부위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화학동으로는 도금 두께를 낮추는데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금 두께는 굉장히 얇게 가져가면서도 전체 면적을 빈 공간 없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화학동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한 목적에서 이 MVTP3라는 약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도금 두께만 낮추면 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화학동이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은 당연히 미트를 해 가면서 도금 두께를 낮추는 화학동이 개발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 스로잉 파워나 필 스트렝스는 기존의 화학동 대비해서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신뢰성 측면에서 비아크랙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재결정, 나노보이드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는 화학동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no dumbing requir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토텍의 화학동은 전통적으로 이 안정성이 너무 강해서 이제 역으로 그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 활성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도금이 된다. 그래서 더미가 좀 부족하거나 휴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화학동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너무 데스가 안정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약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화학동이 갖춰야 할 특성들은 다 미트를 해 놓은 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MVTP3라고 하는 약품을 개발을 했는데, 지금 MVTP3에는 MVTP3 오리지널, 그리고 MVTP3 모드, 그리고 MVTP3 모드 2라고 하는 이 TP3는 화학동 그룹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시는 것처럼 타겟하는 도금 두께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MVTP3를 100나노 수준의 타겟 두께를 가지고, 화학동 타겟 두께를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은 이 100나노를 실제로 양산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객사에. 왜냐하면 이렇게 화학동 두께를 낮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후공정에서 나중에 그
시드 에칭이랄지 후공정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화학동을 얇게 올린 만큼 그만큼 에칭도 굉장히 에칭량도 낮아져야 되고, 그때 에칭량을 단순히 낮추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에칭량은 낮추면서 그 에칭 유니포미티도 확보가 되는 그러한 에칭 프로세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이 5x5 이하의 2x2까지 타겟으로 하는 이러한 파인 패턴까지는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100나노는 화학동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양산 라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100나노보다는 조금 더 높은 150나노에서 250나노 그 정도 되는 화학동이 향후 1, 2년 내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고객사에서 피드백을 받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100나노를 타겟으로 한 MVTP3에서 그보다는 한 100나노가 더 높은 한 200나노 정도를 타겟으로 하는 MVTP3 모드, 그리고 모드 2 이런 약품들이 추가로 개발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고객사에서 이 MVTP3라고 하는 약품을 사용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MVTP3 모드 2를 먼저 사용하고 싶다. 왜냐면 아직은 100나노까지는 화학동 두께가 그렇게 낮춰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MVTP3 모드로 일단 세팅을 해 놓으시면 거기에서 화학동 두께를 또 낮추려면 약품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모드 2에서 모드로, 그리고 또 TP3 오리지널로 약품을 또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자 저희가 이 TP3 시리즈는 이 어디티브를 넣고 뺨에 따라서 도금 두께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MVTP3에는 기본적인 카파나 킬레이트, 가성소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안정제나 모더레이터,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이런 것들이, 이게 어디티브 1, 2, 3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면 MVTP3 모드 3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도금 두께를 한 250나노 정도 수준에서 양산을 하고 계시다가 도금 두께를 더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 이 어디티브 3개 중에 하나,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이 어디티브를 하나를 제거를 하면 그때는 도금 두께를 낮게 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 이 엑셀러레이터와 모더레이터까지 제거를 하게 되면 그때는 100나노 수준의 MVTP3 오리지널로 운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파나 킬레이트, 가성소다, 안정제 이러한 기본 성분들은 농도를 바꾸거나 약품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어디티브를 넣고 뺨에 따라서 도금 두께를 원활하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MVTP3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서두에 제가 화학동은 기존 약품으로도 도금 시간을 낮춰서 도금 두께를 낮출 수 있다. 그런데 도금이 균일하게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짧은 시간을 처리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 MVTP3는 개발할 때 아예 도금 처리 시간의 타겟을 정해 놓았습니다. 도금 처리 시간은 15분 침적 시간을 가지면서 도금 두께는 100나노 0.1미크론 정도를 타겟으로 하는 게 이 약품의 디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15분 처리를 했을 때 0.1미크론 100나노 수준의 도금 두께를 보여주는 게 이제 TP3 화학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금 두께를 보시면, 먼저 여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금 두께가 지금 2분을 했을 때 60나노, 8분 90나노, 그리고 15분에 90나노, 그리고 15분에 90나노까지 크게 도금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느린 화학동 속도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15분에 한 0.1미크론 정도를 타겟으로 하는 화학동을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침적 시간뿐만 아니라 이 화학동의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기존에는 화학동의 도금 두께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TP3라고 하는 화학동은 화학동의 온도를 낮추거나 높여도 지금 화학동의 두께가 뭐 ABS 기준으로는 10나노, 그리고 GX92R 위에서는 한 30나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0.03 마이크론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온도에 의한 도금 두께 편차도 크지 않은 화학동입니다. 네, 그리고 15분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0.1 미크론 정도 이제 도달하는 화학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보다 더 길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는 화학동은 아주 리니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도금 두께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TP3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셀프 리미테이션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셀프 리미테이션 특성이 있어서 도금 두께를 무한정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8시간 정도 처리 시간을 했을 때 도금 두께가 0.2 미크론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학동으로 이렇게 8시간 정도 하게 되면 아마 최소한 한 3 미크론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3000 나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에 비하면 거의 성장을 하지 않는, 하지만 이제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아주 느린 도금 성장 속도를 가지고 도금층이 형성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필 스트렝스나 스로잉 파워는 필 스트렝스는 기존의 화학동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뭐 4뉴턴 이상, GX92R 기준으로 했을 때 4뉴턴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스로잉 파워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화학동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스로잉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더미가 필요 없는 화학동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더미를 했을 때와 더미를 하지 않았을 때 도금 두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더미를 처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더미를 처리하지 않고 화학동 처리 시간도 짧고 그랬으면 아마 이 도금 두께가 다른 조건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왔을 텐데, 이 TP3는 더미의 유무에 따라서 도금 두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P3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TP3에서 TP3 모드로 한 번 더 이제 개발이 한 번 더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 목적은 이 도금 두께의 상향이었습니다. 도금 두께 100나노는 아직은 시장에서는 양산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100나노보다는 높은 한 200나노 정도의 화학동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MBTP3 모드라고 하는 약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예, 기본적인 특성은 기존의 TP3와 동일하고 도금 두께만 살짝 상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트해야 할 리콰이어먼트는 다 충족을 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MVTP3 모드 2라고 하는 약품까지 이제 추가로 또 개발이 됐는데, 200나노도 부족하다, 300나노는 최소한 돼야 지금은 적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현재 고객사의 상황입니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고객사의.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MBTP3 모드 0.2 미크론을 타겟으로 하는 MBTP3 모드로 도금 두께를 올려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화학동의 도금 두께를 올리면 올릴수록 내부 응력은 증가하고 밀착력은 떨어지는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인 화학동에는, 지금 양산하고 있는 모든 화학동에는 대부분 니켈이라고 하는 금속을 화학동 약품 안에 첨가시키고, 이 니켈이 나중에 구리 도금층 안에 공석이 되면서 이 내부 응력을 풀어주면서 밀착력을 확보해주는 이러한 컨셉으로 화학동이 모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MVTP3와 MBTP3 모드까지는 이 니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화학동 두께가 충분히 낮기 때문에 밀착 문제는 없어서 니켈을 빼서 오히려 이 화학동 도금 레이어가 퓨어한 카파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니켈보다 구리가 이 전도도 측면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나중에 BRP를 할 때에도 장점이 있고, 결국에는 이 신호를 전달함에 있어서도 니켈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퓨어한 카파만으로 이 레이어를 형성한 게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P3와 TP3 모드까지는 이 니켈을 빼서 이 니켈이 빠짐으로써 오는 장점까지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단순히 도금 두께만 올리려다 보니 밀착력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학동 도금 두께는 조금 더 올리면서 250나노, 300나노 정도로 올리면서 화학동 밀착력까지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니켈을 살짝 첨가를 시켰습니다. MBTP3 모드 2는. 그래서 TP3 모드 2는 가장 큰 차이점이 TP3 모드에 비해서 니켈이 첨가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성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신뢰성 관련한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비아크랙이 요 몇 년 사이에 비아 신뢰성이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웻 케미스트리 웻 공정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비아크랙 신뢰성 관점에서 검증을 다 하고 어떤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3로 형성한 이 화학동의 도금층을 살펴보면 크게 나중에 크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나노보이드랄지 미세한 라인성 보이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화학동과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기존의 화학동으로 화학동을 표면에 성장을 시키고 그 화학동의 표면을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존의 MVTP1이라고 하는 기존의 화학동과 MVTP3의 차이점은, MVTP3가 굉장히 이 빈 공간 없이 빈 공간을 다 채워가면서 화학동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표면이 좀 더 이 스무스해지는 그러한 차이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 빈 공간을 채워가는 게 또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요약하는 페이지인데, 저희가 차세대 신카파를 대응하기 위해서 MBTP3라고 하는 화학동을 개발을 했고, 그 중에서도 화학동의 도금 두께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100나노부터 약 300나노까지는 이 TP3라고 하는 이 화학동 시리즈로 다 대응이 가능하다. 단순히 첨가제를 넣느냐 뺐느냐에 따라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프로세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빈 공간을 채워가는 화학동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화학동이 기존의 화학동에 비해서 TP3라고 하는 화학동은 도금 시간이 무한정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도금 두께가 크게 성장하지 않는 것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빈 공간을 채워가면서 도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이러한 모식도는 아마 전기동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전기동에서 레벨러나 브라이트너에 의해서 이 비아피를 하는 그런, 그리고 표면의 유니포미티를 형성하는 그러한 프로세스에서 이런 모식도를 보셨을 건데, 화학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학동도 전기동만큼은 아니지만 이 표면의 돌출 부위에 먼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몰립니다. 화학동 프로세스에서도.
그 말은 이 돌출 부위에서의 화학동 활성이 먼저 좀 더 높게 되고 도금도 먼저 개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화학동은 워낙에 얇은 두께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러한 요철 부위에 따라서 화학동 도금 두께가 좀 차이가 나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먼저 어, 이, 이, 이 산봉우리와 이 계곡을 비교를 해보면 산봉우리에는 먼저 도금층이 형성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저희가 이 화학동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에 의해서 일단 구리 이온에서 구리 금속으로 석출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첨가제가 구리 금속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형성된 구리 금속 위에는 추가적인 구리 금속이 형성이 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인히비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금 두께가 뭐 100나노 이하로 아주 얇게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추가로 성장을 안 하는 이유가 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리 금속이 형성이 되면 그 위에 안정제라고 하는 첨가제가 반응을 해서 더 이상의 성장을 막는다. 이게 이제 도금 두께가 기존의 화학동처럼 성장하지 않고 아주 느리게 성장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골짜기는 이 표면에 비해서 이 봉우리에 비해서 아직 도금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금 시간을 저희가 지금 한 15분 정도로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봉우리보다는 느리지만 결국에는 15분 내에 도금층이 형성이 되긴 될 겁니다. 도금층이 여기도 이제 형성이 일단 되면 그때는 구리 금속이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안정제가 또 거기 가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면적에 대입해 보면 여기 같은 이런 미세한 골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채워가면서 도금을 하는 거죠. 이 상대적으로 먼저 도금이 시작된 부분은 억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 표면이 억제되고 있을 때 골짜기가 추가로 도금이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빈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표면을 스무스하게 하는 그러한 도금층을 형성하는 게 이 MBTP3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표면에서의 아주 미세한 요철 부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러한 개념을 비하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비하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스로잉 파워라고 하는 게 표면이나 홀 입구 대비 홀 안쪽의 도금 두께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표면이나 홀 입구가 도금이 성장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홀 안쪽은 솔루션 익스체인지 등의 영향에 의해서 도금 성장이 느리게 되는데 TP3는 아까 표면에서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 홀 입구가 먼저 성장이 되면 거기는 한번 성장을 하면 아주 느리게 그 다음부터는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직 성장을 하지 못한 이 웨지와 같은 스로잉 파이어가 안 좋은 부분이 성장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 화학동 처리 시간이 끝나게 되면 기존에는 이 도금 두께가 차이가 났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도금 두께 차이가 최소화되면서 도금층이 형성이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MVTP3가 화학동 도금 두께를 낮추면서 빈 공간 없이 보이드 없이 그리고 스로잉 파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 이제 MVTP3 화학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MVTP3 약품은 아직까지는 고객사의 양산 라인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샘플 테스트가 진행을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양산 라인에 적용은 되고 있지 않아서 언제든 원하시면 같이 한번 그 평가를 해보면서 성능을 직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아이템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역시나 이제 저희 NKS는 아무래도 이제 화학동 관점에서 조금 더 저희가 마켓에 화학동 관점에서 약간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화학동 관점 약품을 말씀을 또 드릴 건데요. 이 화학동
화학동 프로세스에서 MVTP3는 화학동 본조에 대한 프로세스였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큐프라강스 MV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이 약품은 이 화학동의 전처리 중에 하나, 촉매단에 대한 신규 약품입니다. 이 화학동의 촉매단 신규 약품 큐프라강스 MV 액티베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팔라듐이 들어가지 않는 촉매입니다. 가장 큰 차이인 거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의 모든 화학동을 운용하시는 고객사 분들께서는 전부 다 화학동의 촉매로서 팔라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게 콜로이달 타입이건 이온 타입이건 모두 팔라듐 금속을 화학동의 촉매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팔라듐은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에는 이제 온주당 1000달러 이상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화학동 전체 프로세스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촉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팔라듐을 대체하는 촉매를 개발하는 게 사실은 아주 예전부터 필요로 했었고, 계속 저희 MKS 아토텍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동 약품을 취급하는 약품사들은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개발도 이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팔라듐을 대체하는 이 촉매의 금속으로는 은과 구리를 가장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도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은이나 구리 촉매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산화에 너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 말은 촉매 공정이 지나면 린스도 하고, 그리고 뭐 추가 공정이 지나고 나서 화학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촉매단과 화학동 사이에는 추가적인 린스를 포함한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촉매에서 화학동까지 기판이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산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팔라듐에 비해서 은이나 구리는 이 산화가 너무나 더 쉽게 빨리 진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은이나 구리 촉매를 금속을 입혀놨는데 화학동 가기 전에 이게 산화가 돼서 산화 피막이 생기면, 산화구리, 산화은 피막이 생기면 이는 더 이상 화학동의 촉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순수한 퓨어 금속 에이지 구리가 있어야만 이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까지는 이 산화를 막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팔라듐 촉매를 대체하는 촉매를 개발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린서빌리티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린서빌리티는 저희가 촉매 처리를 하고 바로 화학동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린스는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린스를 하게 되면 이 린스를 할 때 어렵게 붙여놓은 구리나 은 촉매가 이 린스에 의해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밀착력이 좋지 못한 거죠. 이 구리나 은 촉매가 기판에 밀착력이 굉장히 좋지 못해서 쉽게 떨어져 버리는, 린스만 해도 제거가 돼 버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화 문제, 그리고 밀착 문제, 린스에도 떨어져 버리는 밀착 문제, 이 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 두 가지 문제점이 결국에는 이제 개선이 돼서 저희가 팔라듐 프리 촉매 큐프라강스 MV 액티베이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팔라듐을 대체하는 이러한 촉매를 쓰게 되면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트적인 측면에서의 장점도 있고, 하나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팔라듐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화학동을 올리고 회로를 구현할 때 결국에는 화학동 시드 레이어 애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팔라듐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거죠. 화학동은 애칭을 해서 날려냈지만, 그래서 거기는 전도성 물질이 없어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팔라듐이 남게 돼서 추가로 팔라듐 방리를
라고 하는 공정까지 필요한 프로세스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팔라듐까지 제거를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쇼트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카파를 애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팔라듐 프리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개발한 촉매는 결국 구리 촉매인데요. 이 구리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팔라듐 시드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화학동을 애칭할 때 이 구리 촉매도 같이 애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라듐 방리와 같은 추가 프로세스가 한 개의 공정이 없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팔라듐 잔존하는 팔라듐에 의한 쇼트 리스크도 당연히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팔라듐 프리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비용적인 절감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정에서의 개선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비커 스케일에서 저희가 팔라듐 촉매가 아닌 구리 촉매를 사용했을 때의 테스트를 한 사진들입니다. 이게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이 구리 촉매, 저희가 큐프라강스 MV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큐프라강스 MV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약품을 권역했을 때의 사진들입니다. 처음에는 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리 이온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액이 전체적으로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구리, 저희가 팔라듐도 결국에는 금속 상태로 기판에 붙어야만 이게 화학동에 가서 촉매 역할을 하듯이 구리도 금속 상태의 구리가 붙어 있어야만 화학동에서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품 자체는 구리 이온으로 공급을 하고 여기에 MV 리듀서라고 하는 약품을 추가로 보충을 해서 이 구리 이온을 환원을 시켜서 구리 금속으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건욕 중의 사진이고요. 건욕이 끝나게 되면 구리가 금속으로 녹아 있기 때문에 이온 상태가 아닌 금속으로 녹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색,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을 띠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져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콜로이달 타입의 카파를 기판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콜로이달이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콜로이달 카파를 쓰게 되면 이 콜로이달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덩어리체의 구리가 기판의 어느 구에 이렇게 들러붙게 되면 얘는 나중에 파인 패턴을 구현할 때 애칭량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화학동 레이어를 애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콜로이달 사이즈가 크게 되면 그 부분은 남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쇼트 문제가 또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이달 타입을 쓰면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게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카파 콜로이드는 결국에 이제 사이즈를 측정을 해봤을 때 평균 한 10나노 수준의 나노 파티클 사이즈라서 나중에 얘가 혹시나 이제 남더라도 나중에 카파 해칭을 할 때 덩어리체로 남을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파 콜로이드 싱글 콜로이드 사이즈가 자체가 10나노 수준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욕이 완료된 큐프라강스 MV 액티베이터에 FR4 시편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팔라듐 촉매를 처리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두운 색으로 표면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금속이 그만큼 붙어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얘는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액은 화학동 액입니다. 화학동에 들어가기 전에 촉매 처리가 끝난 기판을 이제 화학동에 들어가기 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촉매가 처리됐기 때문에 색상이 이렇게 변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화학동이 끝나면 기존의 팔라듐 촉매와 비교했을 때 크게 표면의 색상의 차이 없이 저희가 살몬 핑크라고 부르는데 정상적인 화학동 색깔을 구리를 촉매를 사용해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화학동 전과 후에 이 표면을 샘으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촉매 처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팔라듐 촉매였는데 이번에는 카파 촉매잖아요. 그러면 화학동도 결국에는 카파를 올리기 위한 프로세스인데 촉매에서도 동일한 구리 금속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구리 촉매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FR4 기준으로 봤을 때 표면이 훨씬 이해보다 매끈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나노 사이즈의 카파 파티클이 촉매 처리가 끝나면 나노 사이즈의 카파 파티클이 표면에 흡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아주 미세한 러프니스, 울퉁불퉁함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화학동이 올라가게 되면 화학동은 당연히 이 나노 파티클보다는 훨씬 더 큰 사이즈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이즈의 화학동들이 형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팔라듐 촉매가 아닌 구리 촉매, 새로운 큐프라덩스 촉매를 썼을 때도 기본적으로 화학동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GX31과 T31과 GL102 자재를 대상으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팔라듐 촉매를 썼을 때와 구리 촉매를 썼을 때를 표면의 RA를 비교를 한 테이블이고요. 여기 RA, 여기도 RA입니다. 그러면 이 화학동이 끝나면 화학동 끝난 거 기준으로 봤을 때 팔라듐 촉매를 썼을 때와 구리 촉매를 썼을 때 크게 표면의 러프니스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단위가 0.06 RA 0.06 마이크론이라서 실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촉매 처리가 끝나고 나서 촉매만 하고 나서 표면의 러프니스를 관찰했을 때도 팔라듐 촉매와 구리 촉매를 썼을 때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필스트렝스도 카파 촉매, 팔라듐 촉매를 썼을 때 큰 차이가 없더라. 팔라듐 촉매를 쓰고 있는 기존의 POR 조건에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동등 수준의 퍼포먼스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라듐을 사용하지 않는 화학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팔라듐 박리, 디퍼런셜 엣지와 같은 팔라듐 박리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카파 박리만 해서 이렇게 패턴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패턴의 쉐입도 훨씬 더 직각에 가까운 예쁜 쉐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페이지인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팔라듐 프리 촉매, 카파 촉매 신규약품은 팔라듐을 제거함으로써 가장 큰 효과는 이렇게 보시면 비용적인 효과인 거죠. 비용적인 효과가 지금 팔라듐은 온즈당 $1,000가 이미 넘었는데 구리는 사실 온즈가 지금 한 32g, 31g 뭐 이렇게 되잖아요. 구리는 1kg에 10불 정도 하고 있어서 비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으로는 팔라듐 스트립 공정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한 개의 공정을 제거함으로써 오는 비용적인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전체적인 기판 품질의 향상 이런 효과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제 GL102, 103 기판 풀사이즈 기판으로 파일럿 라인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인데 뭐 큰 문제 없이 기존의 화학동과 다름없이 이렇게 잘 화학동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품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고객사 양산 라인에 적용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팔라듐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되면 아니면 팔라듐 박리 공정을 제거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 약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함께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학회 같은 데에서도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XPS를 이용해서 뭐 어떤 성분을 분석하는 뭐 이런 내용들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 팔러든 프리 액티베이터에 관련해서. 왜냐면 아까 구리나 그 은 촉매가 기존에 만들기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흡착력이 떨어진다, 기판에서 잘 탈락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어, 전처리를 이 구리 촉매 신규 약품은 어떤 특별한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처리 약품이 나중에 기판과 구리층 사이에 남아서 어떤 신뢰성에 문제를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을 또 제거하는 스텝이 사실은 또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데, 어, 어쨌든 그런 스텝들을 다 정상적으로 다 진행하고 나서 구리 촉매로 화학동을 형성했을 때 그 성분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까지 저희가 분석이 가능한 요런 상태입니다. XPS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제가 오늘 어, 차세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저희 MKS 아토텍의 화학동 관점에서의 신규 약품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